정신을 차리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생기지 않고 야 이거 이러다가 굶겠다, 내 문제점을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잘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가서 배우고 물어보고 또 친해지고. 좋은 커피를 만드는 거는 기술이고 좋은 커피를 전달하는 건 예술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차TV의 클레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내 스페셜티 커피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알레그리아 커피 로스터스의 유기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커피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카페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용 대표님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레그리아 커피 로스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YMCC의 유기용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1년도에 창업한 회사예요. 처음에는 B2B 사업을 위해서 커피 로스팅을 해서 이제 회사에 납품을 하는, 이렇게 공급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이제 설립을 했던 회사고, 사회 초년생 생활을 삼성전자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약 5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알레그리아 커피 로스터스를 창업하게 된 거고, 물론 개발자로 입사를 했지만 이제 사업에 항상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영업 조직으로 제가 지원을 했었고, 영업에서 제가 맡았던 업무가 이제 솔루션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SI 사업 같은 건데, 비즈니스의 기회는 B2B에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이 커피 시장, 카페와 커피 시장 이 비즈니스 필드 안에서 뭔가 B2B 쪽의 사이드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나름대로 초보자의 머리로 열심히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이제 그쪽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원래 이 커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이 있으셨어요? 커피를 좋아한다거나 뭐. 그냥 보통의 일반 사람 정도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워낙에 커피를 막 좋아해가지고 나는 이걸로 언젠간 사업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한 케이스는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대표님처럼 뭐 어떤 기업가 정신 이제 이런 생각이 워낙에 컸었고, 어떤 사업이든 내 사업을 하나 꾸려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꿈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고 시도도 해봤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발을 담그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커피 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서 그냥 가능성을 보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 B2B를 하자. 그러면 뭔가 조금 나한테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참 개인적으로 그 지점이 저도 되게 의아한 부분인데, 2010년 그 무렵에 아시는 것처럼 커피 업계에 잠시 몸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미 국내 카페 시장이나 이쪽은 포화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후로 계속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여전히 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참 그 카페베네라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을 그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뭐 폭발적으로 늘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인기가 많은 투썸플레이스라든지 엔젤리너스, 뭐 할리스, 이런 우리나라 국내형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한 속도와 어떤 세력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그냥 접근을 할 때 너무 많다. 그리고 이건 진짜 포화다. 왜냐면 다음 블록에 하나가 또 있고 또 있고. 여기 테헤란로만 해도 그냥 서서 테헤란로에 딱 서서 이렇게 고개를 둘러봐도 한 3-4개는 그냥 시선에 잡히는 정도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포화 상태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그때도 당시에 시장 분석을 하는 그런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커피 시장은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해 나간다. 특히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좋은 커피, 즉 원두 커피를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 원두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의 소비 비율이 8:2라면 우리나라는 이게 뒤집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좋은 거를 찾기 마련이고, 이 인스턴트 커피 시장의 수요가 일로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예상대로
많은 인스턴트 커피 수요가 원두 커피 쪽으로 넘어오기도 했을 뿐더러 캔 음료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커피를 활용한 그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같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비율만 잡아먹은 게 아니고 전체 시장 사이즈가 커진 거죠. 심지어 인스턴트 커피도 더 커졌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했겠지만 아무래도 탄산음료의 소비는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체 음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커피가 차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한편에서는 뭐 커피 한 잔 값이 점심 식사값하고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커피를 단지 그냥 마시는 음료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의 문화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런 새로운 틈새 수요가 확장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라는 이제 개념도 이제 커피를 왜 더 마시게 되고 더 가능성이 있고 늘어나느냐, 이거는 그동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가 커피지 나 그냥 뭐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뭐 스타벅스 좋아하는데, 나는 뭐 엔젤리너스 커피 좋아하는데, 뭐 어디 커피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던 차원에서 한 단계 더 그 저변이 넓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마시는 어떤 문화가 더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제 이것을 기호식품인 것을 알고 미식의 차원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잘하는 곳, 이런 것들을 찾아 마시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좋은 재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B2B 사업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었고 이 카페는 오히려 보조적인 수단이었다는 건데, 이게 좀 일반 사람들이 카페 창업하는 그런 배경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과정에서 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또 어떤 강점이 있었는지 뭐 좀 궁금하네요. 큰 기업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써서 제출하던 견적이 뭐 몇백억짜리였고 뭐 몇십억짜리였고 막 이러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순진하게 원두만으로 그런 원대한 꿈을 안고 이제 주소지도 고려하고 그래서 강남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 상징성. 네, 그리고 손님들이 뭐 왔을 때 이렇게 카페 공간적인 편안함보다는 어떤 오피스의 느낌, 세련되게 이렇게 B2B 고객을 맞이해서 상담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카페 판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판매는 처음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커피를 볶으면서 책상도 제 책상도 막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폼 잡고 앉아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보면 품질 자체도 너무 형편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의 공부도 부족했고 노하우도 없어서 제품의 경쟁력 자체가 없었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영업을 한다 한들 생산량도 작은 데다가 브랜드 인지도도 없고 심지어 제품 경쟁력까지 떨어지는 제품을 그 어느 누가 써줄 리 만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하는데 거래처는 생기지 않고 야 이거 이러다가 굶겠다. B2B를 하려고 했는데 정작 B2B 거래처가 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생기질 않았어요. 아예 0. 그럼 이제 매장 손님만 이제 오는 수준이었고 매장 손님을 처음에 안 받다가 그래서 처음에 매장 손님도 아예 안 받았었어요. 굉장한 자신. 여기는 사무실이니까 그리고 내 공방이니까 손님을 안 받았었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러다간 굶겠고 임대료 나가고 그땐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생활은 해야 되겠고 카페를 오픈해서 커피를 한두 잔이라도 팔면 하루에 10,000원은 팔겠지. 그러면 한 달 팔면 30만 원은 벌겠지. 이런 생각으로 거의 어디서 기계를 막 주워다가 너무 정말 형편없이 막 꾸며놨어요. 그러니 이제 말 그대로 한두 분은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일단 한두 분이라도 고객이 생기니까 그쵸. 피드백이라는 걸 받을 수 있게 되고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문제점을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추려다 보니까 후발주자인 조그만 구멍가게가 살아남을 방법은 어쨌든 고품질 재료를 다루는 것 밖에는 경쟁력이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그쪽을 파게 되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가서 배우고 물어보고 또 친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희는 커피 로스팅을 하는 회사다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저희 직영 매장은 차분하고 느린 속도지만 뭐 하나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이유도 어떤 이런 소매 매출의 이제 확대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담은 우리만의 커피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늘리고 싶을 뿐이에요. 저희 브랜드와 저희 커피를 알리기 위한 어떤 쇼룸의 개념으로.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저희의 어떤 성격이나 정체성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렇게 제한적으로 지금 직영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지금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엔 사실 알레그리아 커피 매니아들도 있을 거고, 또 알레그리아처럼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은 분들, 그 중에는 프랜차이즈형 카페가 아니라 그냥 독립적인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원두를 내가 직접 로스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외부에서 공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떤 원두를 선택해서 공급받아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창업할 당시, 지금으로부터는 1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로스터리 카페에 이렇게 로스팅 기계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커피 향을 이렇게 내면서 매장에서 직접 갓 볶은 커피입니다라는 마케팅이 그 자체가 굉장히 신선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그게 좀 통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시기를 지나면서 아까 저변이 확대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같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프레시하게 볶아내는 그런 매장들, 물론 지금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 그 결과물 자체의 퀄리티가 우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원두 하나를 제대로 볶아내는 과정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과정이에요. 저희 커피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커피 로스팅은 엔지니어링에 가깝다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내용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주변에 이런 환경적인 변수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좋은 커피를 만드는 거는 기술이고, 좋은 커피를 전달하는 건 예술이다. 되게 멋있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유기영 대표님의 워딩. 저희 철학이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 교육할 때 자주 하는 말인데, 무지를 장인정신이라는 걸로 포장하지 마라. 이거는 기술이고, 기술이라는 거는 공부하고 연습해야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해내는 것이 적성에도 맞으시고, 그쪽에 이제 사업의 무게중심이 있다면 직접 하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었고,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를 굳이 직접 하는 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저희가 리소스라고 하죠. 시간과 노력의 투입 대비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업계에서 인정받은 좋은 로스터들이 많이 성장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이제 그런 같은 꿈을 꾸고 시작하는 이제 로스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 많은 로스터들 중에서 잘 선택하셔서 파트너를 정하시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판단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소비자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단순히 매장에서 볶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컵으로 평가를 하시거든요. 내가 마신 컵의 품질을 인정한다면 이 커피는 좋은 커피야. 예전에는 손님들이 저 커피 맛은 몰라요. 여기 분위기도 좋고 뭐 편안해서 와요.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맛이다. 그래서 커피는 볶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출하는 것도 굉장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힘든 과정을 커피를 뽑아내는 이 과정에서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노력이 100이고 여기에 노력을 100이라고 치면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게, 어쨌든 추출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카페라는 걸 하신다면.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시고, 이 앞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파트너와 긴밀하게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풀어가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두 자체에 너무 또 집중하는 것도 비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의 비효율도 있고, 커피 로스팅이라는 영역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되면 될수록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시간을 커피 로스팅을 볶아도 5kg를 볶는 사람과 500kg를 볶는 사람과 이 설비의 사이즈에서 오는 어떤 그 효율성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가 이 엄청난 거예요. 네. 그거를 굳이 가맹점 사장님들, 네. 뭐 이제 카페 사장님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합 예술이고, 뭐 손님도 맞아야 되고, 커피도 내려야 되고, 서빙도 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만 전문가랑 같이 일을 한다면 훨씬 스트레스도 줄고 효율적이고,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사장님들의 리소스는 굉장히 중요하고 고급 리소스잖아요. 제일 중요한 리소스죠. 그 회사든 가게든 가장 비싼 인력이 생산직에 묶여 있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회사의 어떤 중심 그 가치에 꼭 필요한 부분이면 해야 되는 거고, 저희 회사는 그런 회사고, 하지만 나의 카페와 나의 회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커피를 추출하는 일과 손님께 서비스하는 일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